자, 요즘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종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집값이 떨어질 것인데 올랐죠, 오히려.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항상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 포퓰리즘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요 영상에는 요 얘기하고 저 영상에는 저 얘기하고 이 영상에는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난리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 이재명 정부 때는 유동성을 많이 푸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유동성을 푸는 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심각하게 부동산 쪽으로만 돈을 풀어서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을 부양을 했다. 그거는 이제 기사도 그냥 기사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한 기사나 혹은 제가 통계로 뽑은 것들을 토대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왜 올랐냐? 그거는 그거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인간이 월 100을 벌어.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0을 이자를 내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한 5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못 살 것이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미쳐가지고 대출 되는 대로 땡기고 막 사채까지 써가지고 명품 가방을 사요. 그때 제가 예측을 하는 거는 명품 가방 못 살 거야. 왜냐면 사면은 인생이 고달퍼지니까. 근데 그 짓거리를 실제 했어요. 제정신이면 안 산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폭등한 이유는 제가 정책대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죠. 정책대출로 2년간 100조를 써가지고 100조 넘죠? 이런 건 꼭 축소해. 101조가 넘어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23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46조, 47조 가까이 풀고 그 다음에 기임돌 버팀목 기준 완화해가지고 54조가량 풀고 또 올해도 4월까지 14조예요. 그러면은 이 추세라면은 곱하기 3하면 최소 46, 7조 정도는 더 풀린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막힐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원래는 이 정도만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책대출로 띄웠다고 그랬죠. 그 규모가 정부가 빌려준 주담대와 무려 240조다. 총. 그 중에서 100조가량을 지난 2년간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책대출은 금리도 일반적인 대출보다는 웬만하면 낮고 플러스로 DSR까지 우회를 해주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효과 없다. 왜? DSR을 안 하니까 스트레스 DSR이 효과가 적은 거지. 그래서 정책대출의 75.9%가 주담대고 보증도 전세 보증이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러면서 주담대 위주로 정책대출을 풀다 보니까 2015년에 정책대출의 가계의 신용비중 9%였는데 작년 말 16.4%까지 커졌고 왜 2015년으로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2021년이랑 비교해도 충분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관련 대비 비중도 16.9%에서 28.1%로 확대시켜놨다. 그러면서 신규 대출 중 주담대 비중은 초이노믹스를 했던 2014년을 아득히 넘어서 가장 주담대 비중이 적었을 때도 2배, 많을 때는 9배 정도까지 늘어났죠. 정책 대출 위주로 주담대를 풀어가지고 부동산을 부양을 했던 거고 주담대 비중이 이렇게 됐다는 소리는 이게 70%라면은 나간 대출 중에서 70%는 주담대고 30%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 있는 곳으로 풀리거나 혹은 소비로 풀리는데 주담대를 600%까지 해버리면은 생산성 있는 곳이나 소비로 들어갈 대출들이 오히려 유동성이 감소해버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거예요. 100만원 버는데 600만원짜리 가방을 산 거야. 그러니까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올해 1분기에 그게 달했다 지금. 아직 2분기 데이터 안 나왔는데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심할 겁니다. 왜냐면 오쏘공이 2월에 나왔고 3월에 규제했고 규제하니까 집값 올라간다는 여론 또 만들어가지고 7월 DSR 전에 마지막으로 연끌 대출 받자 해가지고 4, 5, 6월에 대출이 1분기보다 더 많이 늘었으니까. 그러면서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났죠. 주택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말 49조 원이었는데 지금 7조 9천억까지 줄어져. 근데 막 여유 자금 많다 뭐 이딴 소리 하는데 한 달에 나가는 수요자 대출만 5조 원이다. 그럼 수요자 대출 정책 대출을 도시기금에서 한 푼도 안 쓰더라도 지금 2차 보전액이 1조 3천억이라는 소리는요. 이게 유지만 되더라도 근데 지금 수요자 대출을 더 내줄 수가 없죠. 한 달에 수요자 대출 5조 원 나가는데 7조 원에서 5조 원 써버리면 정책 대출 막혀버리는데 그러니까 2차 보전액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풀도록 만드는 거고 도시기금이 없으니까 7조 9천억 남은 데서 더 늘어나지 않고 2차 보전액만 1.3조씩 쓰더라도요. 길어야 6년이에요. 근데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상황은 아니죠. 지금 정책대출을 막아가지고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6년 가는 거고 이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4월 기준이니까 6년이죠. 지금 기준이면 한 4, 5년밖에 못 버틸 거예요. 그것만 내더라도 고갈이 되는 거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청약 가입자 수가 2년 만에 100만 개 넘게 줄었다. 도시기금이 정책 대출로 빠지는 것도 있고 2차 보전액으로 빠지는 것도 있는데 주택 도시기금에 자금을 마련해주는 청약통장도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인 거다.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더 빠질 건데. 그래서 윤석열의 사람들 D와 E를 무더기로 받은 7개 공기업 중 5곳의 기관장이 윤심 코드 인사로 논란이 있던 인물들이고 유일하게 해임권의 명단에 오른 유명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역시 윤석열의 사람들인데 윤석열의 사람이가 허그가 망하든 말든 내 돈 아니니까 이 짓거리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해임되면은 허그에서 저렇게 해주겠어요? 지금 보증 비율 90%를 줄이는 것도 80%, 70%, 60%, 50%까지 더 줄일 수도 있어요. 돈이 없거든. 그것만 줄이겠어요? 정책대출, 2차 보전액 나가는 거 저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정책대출을 갚도록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정책대출의 2차 보전액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소급 적용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남은 재산이 한 7,90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원금도 줄지 않는 이자만 1,300만 원씩 나가고 있으면은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 보면은 주택 위험가중치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보통주 자본 비율 이런 것들이 급락하게 되죠. 위험가중자산은 급증하게 되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금융 같은 경우가 기준을 못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지금도 사실 130%가 안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 금융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 위험가중치만 높여도 0.61%포인트 떨어진다 또. 그러면 이 보통주 자본 비율 관리에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주담대뿐만이 아니라 가계 기업 대출도 모두 제한하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요. 저 이거 겨우 찾았어요. 왠지 알아요? 이런 위험한 기사들이 나와요. 45조 폭탄 맞는다. 우리금융, KB금융 이런 곳들이 직격탄 맞는다. 위험가중자산이 45조가 증가할 것이다. 기상 걸렸다. 이런 기사들이요. 갔는데 언론사 요청으로 싹 다 내렸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위험 심리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부양해야 되니까. 언론이 세뇌를 해야 되니까. 세뇌하지 않으면은 저렇게 무리하게 미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죠. 세뇌하지 않으면은 주담대 부양하는 거 아무리 저렇게 풀어주더라도 받을 수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불꽃 태워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주인 전세가 왜 늘어날까요? 남한테 막차 타게 만들고 나는 갈아타는 거예요. 내가 막차 수요인데 그 다음에 수요가 어디 있어요? 내 걸 사줄 수요가. 내 거를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또 한 1, 2년 내에 사면은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안 살 거예요. 특히 대출 규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험 가중치 올라가게 되면 대출 확 막히죠. 또 지금 정책 모기지 전세대출 DSR 검토 이야기한 거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아마 7월에 위험 가중치 상향이랑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정책대출 DSR 도입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은에서도 이거를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는요. 정책대출 도입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런 것들이 거론되고 시행되고 있지 않죠. 보통 6월에 주담대 이렇게 늘어났으면은 하다못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전 윤석열 정부에서라도 이맘때쯤이면은 보통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이번 달에 많이 늘어났으니까 20일 정도에는 규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규제 안 하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스트레스 DSR에 맞춰가지고 큰 건방 때릴 것 같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21년 8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전세가 나오고 있는 게 21년 7월쯤에 나왔어요. 지금 25년 6월에 주전세가 나오고 있죠. 21년 8월에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갔죠. 25년 7월에도 대출 총량 규제도 들어가면 물론 이야기하는 저런 정책대출 DSR, 그 다음에 전세 DSR, 위험가중치 상향 사실 그 세 개 중에 한 개만 시행돼도 굉장히 강력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정책대출이랑 전세대출 DSR만 똑바로 적용해도 뭐 규제할 필요 없고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시장 논리에 맞춰서 알아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DSR이 바젤3의 그 주담대 규제의 핵심인데 그 정책대출하고 전세대출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2 이상을 DSR을 적용 안 하게 만드니까 부동산 시장이 미쳐 날뛰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시행이 된다면요. 대출 총량 규제는 올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DSR 규제랑 위험 가중치는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적용이 될 거다. DSR 적용한 걸 없앨 명분은 없어요. 위험 가중치는 나중에라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위험 가중치보다 DSR을 항상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왜? DSR만 똑바로 적용돼도 금리가 떨어져도 집값이 막 부양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내년, 내후년, 3년 뒤 집값이 부양이 되겠어요? 제가 전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이 짓거리만 안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집값 못 올리면 신기한 거예요. 22년에 이 짓거리까지 했는데도 집값 못 올린 게 오히려 신기한 거다. 그러니까 완화채까지 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린 거지. 근데 상식적인 정부라면 윤석열 정부 이전에 탄핵당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상식을 넘어서진 않았다. 이걸 보면요.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비상식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이재명 정부가 아닌 하다못해 김문수나 이준석이 됐어도 저짓거리는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집값은 정상화에 가까운 방향으로 갈 것이다. 집값이 정상화가 돼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걸 가지고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대. 집 고점에 산 사람들한테나 부정적인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상승론자들은 지금 집 안 사면 평생 집 못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집값이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가격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부정적이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집값이 왜 폭등했냐? 비정상적인 무리를 했기 때문이다. 집값이 왜 붕괴를 할 것이냐? 그 무리하는 것을 첫 번째는 막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무리했던 것에 대한 뒤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붕괴가 될 수밖에 없다. 핵심은 미친 듯이 퍼주는 유동성에 언론이 광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원도 거기에 동참을 했고 그것만 정상화되면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